빌스마트 3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배울 내용은 이제 BIM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3학년 2학기에 선생님이랑 같이 BIM에 관련된 내용을 배웠어요. 그래서 디지털 건축 3 수업이죠. 거기에서 이제 BIM을 이용한 다양한 시뮬레이션이라던가 아니면 물량 산출 방법, 그리고 모델링 방법 같은 것들을 배웠는데 기본적인 모델링 수준을 이제 좀 뛰어넘는 좀 심화된 어려운 내용들을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이 이론에 관련된 거를 같이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이론 우리가 실습 과목이다 보니까 이론 수업이 조금 약간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두서없이 교육을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했는데 그걸 우리가 빌딩 시스템 수업에서 BIM을 활용한 빌딩 시스템에 관련돼서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최대한 많이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할 내용은 건축 설계 도면 작성에서의 건축 시스템 통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통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엔 이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BIM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BIM은 통합 그리고 협업에 특화되어 있는 학문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협업이라고 하는 거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프로세스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결국에는 기존의 설계를 하는데 프로세스상의 문제 때문에 업무 처리가 원활하게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문제점으로 도출이 됐고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BIM이라고 하는 것을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의를 보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작업 형태를 협업이라고 부르는데 이 협업은 회사에서만 하는 게 협업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팀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하게 되는데 이 팀 프로젝트 역시 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협업이라고 하는 것은 역할을 나눠서 서로가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역할 분담을 통해서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작업을 서로 협력해서 하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축 설계 프로세스에서 필요한 협업이라고 하면 건축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 그 다음 설비, 설비에서도 기계 설비, 전기 설비, 그리고 토목, 조경, 인테리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소방이라던가 몇 가지가 더 있긴 하지만 이거는 뭐 기본적인 그 카테고리에 속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항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보면 기획, 계획, 기본, 실시 이렇게 나눠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설계 프로젝트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계획 설계 단계에서도 좀 초기 단계 수준의 계획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획 설계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수준이 좀 낮은 정도의 설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계획 설계라고 해서 수준이 떨어진다기보다는 계획 설계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지어졌을 때 필요한 디테일들이 있는데 그 디테일을 생략한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획이라고 하는 단계에서는 프로젝트의 규모를 결정하는 게 제일 커요. 그래서 어떠한 공간이 배치돼야 되고 어떠한 형태로 어떤 규모로 지어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항목들입니다. 특히 여기에는 법규 검토가 중요해요. 그 다음 계획으로 넘어가면 이런 기획 단계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계획이 계획이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창문을 어디에 뚫겠다라고 기획 단계에서 이제 계획이 나왔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 크기의 창문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모양의 창문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단계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어떠한 구조 시스템을 사용할지가 결정되진 않았지만 기둥이 어디에 박혀야 되고 어떠한 모듈 형태로 공간이 배치돼야 되고 조닝이 돼야 되는지가
다 계획되는 단계가 계획 설계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발주자가 요구하는 요구 사항들이 여기에서 거의 대부분 결정이 나요. 큰 방향성이 여기서 다 결정이 나는 거고요. 계략적인 시스템이 도출이 됩니다. 특히 그 계략적인 시스템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구조죠. 그래서 내가 목 구조를 할지, 철골 콘크리트를 할지, 아니면 철골을 할지, 철근 콘크리트를 할지,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인 구조 시스템들이 결정이 나는 거고요. 기본 단계로 넘어가면 설비 시스템들이 여기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설비 시스템을 적용을 할 거고, 여기 나오는 전기, 기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구조를 했을 때 실제로 구조적인 안전성이 확보가 되는지 분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재료 마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계획에서는 벽 두께가 결정이 되고 어떤 재료로 할지만 계획이 된다고 하면, 기본 단계에서는 마감 재료, 그 다음에 단열 재료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돼야 되고요. 구조와 설비가 어느 정도 간섭이 일어나는지도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실제로 이 단계에서는 건축 심의 그리고 건축 인허가가 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법규적인 것은 당연히 완벽하게 맞춰줘야 되고, 그 외에 건물이 지어질 수 있는 기본적인 백데이터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럼 실시 단계는 어떻게 더 디테일해지느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내역서, 시방서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실제로 공사를 할 때 필요한 디테일, 기본 설계에서 사용하는 디테일이 100분의 1 또는 50분의 1 정도 수준의 디테일을 만든다고 하면, 실시 설계 단계에서는 1대1 단계까지 만들기도 하고요. 뭐 통상적으로는 5분의 1 이 정도 수준의 디테일을 도면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때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들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계별로 참여하는 협업해야 되는 업체들이 다르겠죠. 여기에는 구조, 계획 단계 구조만 있으면 되고요. 기획 단계에서는 구조도 필요 없습니다. 건축가만 있으면 되고요. 기본 단계에서는 엔지니어들이 필요할 거고요. 실시 단계에 가면은 구조, 그 다음에 설비 엔지니어, 토목 조경, 인테리어, 그 다음에 시공 전문가까지 여기에 참여를 해서 이 도면이 실제 건물이 지어지는데 필요한 요구 정보들이 다 포함이 되도록 작업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협업을 해야 되는데 프로세스 상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실시 설계에만 참여하는, 예를 들어서 시공업체라고 한다면 이 전 단계, 계획 단계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 고려돼야 되는 항목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면 뒤에 가서 기본 설계, 실시 설계 단계에서 설계 변경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설계 변경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시간과 그 다음에 비용이 낭비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문제점들, 이 프로세스상의 문제점들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와 발주자 협업 시 발생하는 문제 보면, 전문성이 부족해진다던가 의사결정이 딜레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구사항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모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업무 범위가 불명확하고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비효율적이어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일이 빨리빨리 처리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점점점 늦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떠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게 있으면 빨리 결정이 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건축주가,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발주한 발주자가 설계를 의뢰를 했는데, 건축을 하는 건축가, 그러니까 설계자가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이 비용이 얼마가 들지 모르겠는 거예요. 좀 반듯한 네모 모양이었으면 금액이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한데, 약간의 뭐 곡선이 들어간다거나 비정형 형태로 들어가면 시공 비용이 얼마가 들지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전문적인 견적을 받아봐야 알 수 있고요. 실제로는 공사가 진행돼 봐야 정확한 견적이 또 나옵니다. 견적을 받는다고 해서 완벽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결정을 하려고 했더니 어, 설, 계획 설계 단계에서 디자인을 결정을 하려고 했더니 발주자 입장에서는 비용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를 파악이 돼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비용이 얼만큼 들어가는지 파악이 안 되니까 의사결정이 뒤로 딜레이가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디자인을 이렇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 진도를 나가기가 곤란하겠죠. 이런 문제점들이 디자인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을 해가는 과정에 어떠한 창문의 모양, 창문의 크기, 그다음에 발코니의 면적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포함되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비용의 문제만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설비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태를 벗어날 경우에는 이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협업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밑에 보면 설계자와 엔지니어 협업 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이 단계보다 조금 뒷단계에 해당하는 항목들인데 설계 정보 관리, 그 다음에 상호 이해, 신뢰, 그 다음에 신속한 의사결정 도구, 그 다음에 크로스 체크,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설계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엔지니어의 입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구조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구조적으로 튼튼하고 안전한 게 당연히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디자인의 입장에서는 디자인이 예쁘게 나오기 위해서는 구조가 최대한 좀 어, 약간 가늘게, 기둥은 가늘게, 캔틸레버는 좀 더 멀리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걸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조가 디자인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좀 숨길 수 있게끔 만들고 싶은데 그런 거를 하는데 구조하는 분과 설계하는 분의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설비하는 입장에서는 설비를 하려면 덕트 그리고 샤프트 이런 공간이 필요한데 이런 면적이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하는 건 당연하고 평면상에서의 조닝과 면적도 필요하지만 단면상에서의 천장과 그 다음에 위층 슬라브 사이의 공간, 이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공사도 쉽고 편리한데 이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토목의 입장에서는 성토 또는 절토를 하게 되는데 이런 성토와 절토를 했을 때 안전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설계자의 입장과 엔지니어의 입장이 이제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서로가 서로를 이해시켜서 진도를 나가야 하는데, 그랬을 때 내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엔지니어가 생각할 때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는데, 크로스 체크가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정보가 서로 공유하고 교류하는 게 잘 안 되면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 된다라고 생각한 게 저쪽에서 안 된다 그러는데 나중에 이렇게 뭔가 조사하고 협의를 해봤더니 안 된다 그랬는데 되는 것도 발생하고요. 된다 그랬는데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발생해요. 이랬을 때 서로 이제 신뢰가 좀 깨지겠죠. 그렇죠?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걸 된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처음에 받은 정보만 가지고 생각했을 때는 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설계 도면을 받고 체크를 하고 구조를 봤더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구조가 변경이 됐다, 설계가 변경이 됐다 해서 뒤에 가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도 발생하는 거고요. 비용상에서도 처음에는 곡선이 심하지 않은 형태, 비정형이 아주 조금만 있는 형태였을 때는 이 정도의 비정형은 뭐 공사 기간은 몇 달, 비용은 얼마에서 해결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뒤에 설비와 구조와 이런 게 포함되면서 체크를 해봤더니 구조가 복잡해지고 설비가 복잡해져서 공사 기간이 더 많이 필요하더라. 공사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비용도 더 늘어나더라. 이랬을 때 같이 협업하는 입장에서 처음에 결정한 게 뒤에 가서 번복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한다. 협업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협업 리스트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건축 설계 파트, 그 다음에 사업리 파트, 그 다음에 구조 파트, 토목 파트가 있고요. 기획 단계에는 건축가가 주도적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계획 단계 가면 이제 같이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계획이 나오면 설비 파트에서는 이런 면적에 이런 최적을 갖는 공간에서는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소모할 것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부하를 갖는 설비 시스템을 도입하면 적당하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도출이 됩니다. 계략적으로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전기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구조에서는 이제 건축에서 공간을 배치하게 되면 그 공간의 쓰임새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하중이 계산이 됩니다. 구조가 결정이 되고요. 이랬을 때 안전한지 안 한지가 결정이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목에서는 이런 형태의 배치를 가졌을 때 어느 부분에 성토, 절토가 필요하고 어느 부분에 기초공사가 필요하고 또는 보강공사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도출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기본 설계 단계에서는 계략적으로 비용 문제, 그 다음에 시스템 문제들을 결정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 웬만한 공사비가 그리고 공사 기간이 다 결정이 나는 거예요. 내가 예산 안에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가 결정이 나는 거고요. 법규적으로 이게 인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있다 없다가 전부 다 이 단계에서 결정이 다 나는 거예요. 기본 설계 단계에서 다 결정이 나게 되는데 문제는 인허가까지 받고 계획, 그러니까 기본 설계가 끝났는데 실시 설계 단계에 가서 공사를 실제로 하려고 했더니 기본 설계 단계에서 고려되지 않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됨으로 인해서 설계를 변경해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게 많이 있어요. 이랬을 때 비용과 시간과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이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서로 약간 언쟁이 붙는다거나 심한 경우에는 이제 법적 분쟁까지 가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들이 이렇게 쭉 있고요. 이런 업무들이 이 파트에선 여기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한 파트가 설계 단계에서 검토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계 설비랑 전기 설비가 서로 간섭을 일으키진 않는지 크로스 체크가 전부 돼야 되는 거예요. 구조 역시 마찬가지고요. 토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설계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낭비들이 그럼 존재했느냐? 과다 생산, 대기 및 지연, 부적절한 정보 구입, 부적절한 프로세스, 불필요한 재고, 재설계, 결함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서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업무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각자의 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거를 정보를 하나로 취합했을 때 안 맞는 부분이 많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낭비들이 이렇게 종류들이 발생하는 거고요. 계획 단계에서는 보면 뭐 설계 의뢰를 하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예산과 뭐 시간과 이런 제약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고 뭐 과도하게 큰 규모의 공사를 하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과도하게 공사가 어려운 비정형을 만들고 싶어 한다던가 이랬을 때 좀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이 빨리 되지 않았을 때 시간이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설계 프로세스도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그 도면을 구조나 설비 업체에 넘겨서 체크를 받고 체크했을 때 문제점이 없으면 그거를 다시 설계자가 뭐 문제점을 좀 반영하고 수정을 해서 최종적인 도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빨리 안 되면 한 번 지연이 되면 내 스케줄만 맞춰서 협업하는 업체들이 일을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주기로 했는데 오늘 안 주면 이 업체에서 내일 하는 게 아니라 이 업체에서는 협업 업체에서는 내일 할 일은 또 다른 회사 일이 있어요. 그럼 내일은 언제 해요? 이 다른 일이 끝나고 나중에 해야 되겠죠. 그러면 발주자는 하루가 딜레이 되면 하루 뒤에 설계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업무를 하면 하루가 지연된 것 때문에 일주일이 지연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공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사를 할 때도 내가 하루를 지연하면 하루가 공사가 지연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자재가 반입돼야 되고 콘크리트 레미콘 차가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크레인 기사를 불러야 되고
일용직 노동자도 필요하고 한데 감리자도 와야 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일정을 다 고려하다 보면 하루만 공사를 쉬어도 일주일, 한 달 지연되는 거는 뭐 1도 아니에요. 그렇게 대기가 부지기수입니다. 되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기 지연이 사실은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정보 교류의 문제점. 프로세스가 그다지 효율적이지가 않다. 왜냐하면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이 파일을 넘겨줘야 구조 분석도 되고 설비 분석도 되는데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주면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설계가 이제 끝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엔지니어 파트에서는 할 일이 없는 거야. 그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분들이 결정을 못하고 좀 지연되고 있는 과정에 이분들이 참여를 해서 이런 대안에선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대안에선 이런 뭐 장단점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를 같이 일을 하면 나중에 설비 검토를 받아서 다시 설계 수정을 하는 것보다 계획 단계에서 이분들이 코치를 해주면 좀 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수정 사항들이 줄어들 수 있는데 그런 식의 프로세스가 지금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CAD를 기반으로 한 2D 프로세스에서는 이런 게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인 거죠. 기본 설계 단계에서도 이런 똑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 좀 더 디테일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실시 설계로 넘어가면 이제는 설계에 관련된 것보다는 시공을 하는데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여기에서 많이 노출이 돼요. 그래서 설계상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구조, 그 다음 설비, 설계가 서로 매치가 안 돼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에요. 그러니까 설계가 문제가 있거나 구조가 문제가 있거나 그다음 설비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하나로 합쳤더니 발생하는 문제점.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있어요. 제일 뭐 간단한 것들이 천장을 쳐야 되는데 천장을 쳤더니 층고가 낮아서 천장을 한 게 문 사이즈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문 사이즈보다 천장이 밑으로 내려온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문 사이즈가 안 맞아서 문을 못 여는 경우가 생기거나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면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런 게 상식적으로 왜 발생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설비라고 하는 거를 집어넣다 보면 설비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천장을 밑으로 내려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해요. 천장을 내려버리니까 원래 계획했던 문 사이즈랑 안 맞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요. 천장을 계획한 대로 딱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 구조와 설비가 동시에 들어갔더니 공간이 안 나와서 구조를 피해서 설비를 집어넣게 되면 또 천장이 너무 좁아서 공간이 너무 좁아서 안 들어가서 천장 밑으로 설비가 지나가야 되는 경우도 발생해요. 그러면 설계 변경을 통해서 구조가 변경되든가 아니면 설비를 변경하던가 아니면 천장의 높이를 조절해 주던가 뭔가 조치가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재고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사를 하는데 몇 월 며칠 몇 시에 레미콘차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철근이 얼마가 필요하고 이런 걸 계획해서 반입을 합니다. 자재를 반입해서 현장으로 들어오는데 처음에 계획했던 양이랑 안 맞는 거야. 처음에 계획할 때는 1톤이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1톤이 안 들었어. 그러면 재료가 남는 거를 반품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쓰다가 남으면 다시 그 자재 업체한테 이걸 되팔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되팔기가 쉽지 않고요. 되팔더라도 원가에 환불이 되는 게 아니라 어, 가격을 뭐 50%나 뭐 60% 디스카운트한 가격에 다시 이거를 가져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한테는 불필요한 재료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미 팔았기 때문에 도로 사갈 굳이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거를 싸게 이제 매입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재고를 많이 잡게 되면 이제 비용적인 낭비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재고가 남는 게
단지 많이 주문했기 때문에 남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예를 들면 철근 같은 경우에는 철근이 공기 중에 그냥 노출이 되면 아주 천천히 부식이 됩니다. 녹이 슬죠. 근데 녹슨 철근을 그냥 썼을 때 문제점이 좀 있죠. 그래서 이걸 방청 처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공사가 뭐 하루 이틀 딜레이 됐을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공사가 뭐 갑자기 장마 기간에 겹치면서 공사가 뭐 2달간 공사를 못하게 됐다. 그러면 이 재고가 원래 공사가 끝나야 되는데 장마 전에 공사가 끝나야 되는데 장마 전에 공사가 안 끝나는 바람에 2달 동안 재고가 쌓여 있고 2달 뒤에 공사를 하려고 했더니 철근에 녹이 슬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이거를 사용 못할 것 같다라고 하면 사용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근을 다시 주문해서 관입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원래 있던 것들은 말 그대로 정말 불필요한 재고가 되는 쓰지 못하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죠. 특히 누가 제일 이거에 관심이 많겠어요? 발주자, 건축주, 클라이언트가 제일 관심이 많겠죠. 왜? 이런 문제점들 하나하나가 건물의 성능을 떨어뜨리고 질을 떨어뜨리고 비용을 증가시키고 공사 기간을 늘리는 이런 내 입장에서 아주 불리한 리스크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싶은데 최소화하려고 했더니 기존 2D 방식으로는 어렵더라. 그래서 어떻게 3차원 방식으로 가면 이런 문제점들을 10개 생길 문제점을 3개로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가겠죠. 그렇죠? 비용적으로 2D 설계를 할 때보다 3D 설계로 했을 때 비용이 뭐 2배 이상으로 뛰지 않는 이상 당연히 3차원 설계로 가고 싶어 할 거예요. 그죠? 물론 건축가의 입장, 시공자의 입장, 엔지니어의 입장을 생각하면 이게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할 수 있어요. 내 설계비가 뭐 2배로 뛰는 것도 아닌데 지금 2D로 잘하고 있는 거를 갑자기 3차원 BIM 설계를 하라고 하는 바람에 나는 BIM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BIM 프로세스도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직원도 채용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설계사무소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한테 일을 주는 고객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처음에 시작하기가 어려운 거지. 한번 이거에 적응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추가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개념은 사실 없다고 봐요. 노하우가 쌓이기 때문에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뭐 언제부터 CAD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해외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쯤부터 CAD를 썼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1990년도 후반, 2000년대 초반부터 CAD를 썼어요. 생각보다 오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CAD라고 하는 프로그램 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지금 CAD를 안 쓰는 설계 사무실이 있습니까? 그 CAD를 쓴다고 해서 불편해한다거나 뭐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BIM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내가 안 하던 방식의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있는 거지. 이게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게 되면 그냥 당연히 하는 그런 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당연히 해야 되는 과정과 이걸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과도기 상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2D도 공부해야 되고 3D도 공부해야 돼서 어려움이 좀 있어요. 둘 다 배워야 되니까. 그런데 3D를 여러분들이 배워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에 현업에 투입됐을 때는 아마도 2D보다는 3D로 하는 설계가 훨씬 많이 있을 거예요. 당장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뭐 5년 뒤, 10년 뒤에는 점점점 2D로 하는 일보다는 3D로 하는 일들이 많아질 거고 언젠가는 3D로 하는 게 당연한 때에 여러분들이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BIM이라고 하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좀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BIM 기반 설계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프로세스와 그럼 어떤 방식으로 차이점이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좀 잘 될 거예요. 예전에는 박스 형태의 건물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사실 3D로 굳이 하지 않아도 되고 3D로 해도 쉬워요. 모델링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배우는 스케치업 정도만 해도 3차원 설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BIM으로 하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스케치업이 쉽고 편한데 왜 BIM을 해서 어렵게 가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게 다른 문제인 게, 스케치업이라고 하는 거는 설계 단계로 치면 계획 설계 단계 이상의 단계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정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디테일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스케치업에서는 그 디테일을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로 도면도 만들 수 없고, 비정형 만들기도 어렵고,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계획 설계 단계에서는 스케치업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판넬도 만들고 뭐 다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기본 설계 단계에만 가면 스케치업이라고 하는 거는 쓸모가 없는 파일이에요. 실제로 쓰지도 않습니다. 계획 단계에서나 이걸 모델링해서 체크하는 정도지, 기본 설계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실제로 디테일한 도면이 나와야 되는데 스케치업으로 그걸 구현을 못하기 때문에 스케치업을 쓰질 않아요. 뒷단계를 가면 스케치업을 아예 쓰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스케치업은 3차원 설계 프로세스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스케치업만 그런 게 아니라 라이노라든가 뭐 맥스라든가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쓸모가 없어요. 뒤에 단계 가면 정보를 더 이상 추가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3차원 설계 프로세스에 맞지를 않아요. 이게 만들어진 취지 자체가 그런 걸 위해서 개발된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BIM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쓰기에 어렵고 복잡할 수는 있지만, 이 프로그램 자체가 계획 설계 단계에서 쓰려고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시 설계 단계에서도 쓰고 나중에 유지 관리 단계에서도 쓰고, 이걸로 어떤 건물 성능 분석도 하고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입력할 수 있는 정보도 엄청 많고, 실제로 활용성이 확대되는 부분은 설계의 초반 단계에서는 큰 필요가 없어요. 사실 불편해. 내가 필요한 정보 이상의 정보를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이게 기본 설계로 가고 실시 설계로 가면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이 돼요. 왜냐하면 그 단계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입력할 수 있고, 그걸 기반으로 실시 설계 도면까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BIM을 쓰는 설계 사무실이 많이 없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BIM이 어려워서 많이 쓰지 않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BIM을 쓸 필요가 없는 정도 규모의 건축물을 쓰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예를 들면 소규모의 설계 사무실, 그러니까 대규모 설계를 잘 하지 않는, 대형 건축물을 잘 짓지 않는 사무실들이 전체 설계 사무실의 한 80% 이상을 차지해요. 그래서 한 90% 정도 가까이 되는 설계 사무실들은 건축 사무실에 직원 숫자가 5명 이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설계 사무실에서는 대형 건축물을 잘 못 짓고요. 지을 기회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현상 설계나 꽁빼 같은 것들을 참여하는 정도인데, 이 현상 설계라고 하는 정도의 설계 수준은 기본 설계가 아닙니다. 계획 설계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정도? 그러니까 기본 설계와 계획 설계 그 중간 어디쯤 있는 설계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는 BIM을 쓰지 않아도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CAD만 이용해도 다 만들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스케치업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설계 사무실에서는 BIM을 안 쓰고도 충분히 일이 돼요. 그런데 이 단계를 조금만 벗어나서 건물의 규모가 커지고 그 다음에 설계가 복잡해지면, 특히 비정형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BIM을 이용해도 어려워요. 2D 설계 방식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2D 설계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거의 불가능하고, 그나마 3차원 설계를 이용하면 가능한데
BIM을 이용해야 될까 말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서울의 자하디드가 지은 DDP 이런 걸 예를 들어보면 자하디드가 라이노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DDP를 설계해서 보내줬습니다. 근데 라이노라고 하는 프로그램 안에는 그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디테일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밖에 외장재랑 그 안에 골조가 어떻게 결합되는지 이런 정보들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공사를 할 수 있는 정보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미지에 가까워요. 그냥 보기만 볼 수 있지, 그걸 이용해서 뭐 어떤 정보를 추출해내서 공사를 하거나 이런 거, 도면을 그리거나 이런 거 불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걸 실제로 지어질 때는 BIM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공사를 했는데, 그때 사용한 프로그램은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레빗이나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복잡한 수준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좀 더 엔지니어링을 목적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게 디지털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카티아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발전해서 건축적으로 개발된 디지털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방식이 아니었으면 실제로 지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떻게 억지로 그거를 공사를 완료했더라도 지금처럼 이제 퀄리티 있는 건물을 만들기도 어려웠을 거고, 공사 기간도 훨씬 더 오래 걸렸을 거예요. 뭐 10년, 20년이 걸렸을지도 몰라요.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 저기 스페인에 가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가우디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을 지금 수백 년째 짓고 있죠. 100년이 넘었습니다. 짓기 시작한 지가. 근데 전통적인 방식을 좀 고수하면서 공사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디테일한 도면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 공사는 지금도 모형을 보면서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거의 실제와 똑같은 크기의 디테일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걸 보고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도면이 실제로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겠죠. 그죠? 그리고 그거를 뭐 공장에서 만들어 와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현장에서 하나하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지금 만약에 이런 비슷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그런 방식으로 공사를 만약에 하면 아무도 그 공사를 하려고 안 할 거예요. 아무도 설계하려고 안 하고, 건축주도 그 공사에 돈을 안 쓸 거예요. 도대체 언제 완성될지도 모르고 얼마가 돈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건물을 누가 지으려고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복잡한 건물도 BIM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하면 몇 년 만에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조금만 시뮬레이션을 해서 분석해 보면 공사 비용이 얼마가 필요하고 공사 기간은 얼마가 필요한지가 그냥 다 계산이 돼서 나오는데, 왜 BIM을 안 쓰려고 하겠어요, 사람들이. 그죠? 다 BIM을 하려고 하지. 그죠? 그래서 그 어떤 목적으로 이거를 사용하고 있고, 내가 어느 정도 복잡한 건물, 어느 정도 디테일한 건물, 어느 정도로 큰 건물을 짓냐에 따라서 BIM을 필요로 하는 사무실이 지금 현재는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나중에 되면 BIM을 다 이용한 설계를 하는 걸로 바뀌어 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BIM의 기본적인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BIM 모델링을 하면 그걸로 분석을 하고, 분석 결과를 도출해서 이걸 다시 설계에 반영한 이런 순환적인 피드백 가능한 설계 프로세스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비용, 그 다음에 공사 기간, 구조, 그 다음에 설비, 에너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설계를 계속해서 디벨롭 시켜서 발전시키기 때문에 BIM으로 설계하는 게 훨씬 설계의 질과 건물의 퀄리티가 좋다, 효율성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좀 유명한 그림인데, 설계 프로세스가 이 초록색 실선으로 된 진한 파란색입니다. 이 파란색인데, 설계 단계가 이렇게 가게 되면 설계자의 업무라고 하는 게, 그리고 투입돼야 되는 자원과 비용이라고 하는 게 점점 증가해서 실시 설계 단계 때 피크를 치고요. 그리고 이게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에 여기 회색으로
회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게 BIM을 이용했을 때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계획 설계, 기본 설계라고 하는 설계 초기 단계에 필요한 인력, 그 다음에 업무량, 자원이 엄청나게 밀집해요. 그래서 건축가 입장에서는 좀 힘들죠.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이렇게 쭉 증가했다가 뒷 단계로 가면 점점 줄어요. 왜냐하면 실시 설계 단계나 유지 관리 단계에서 필요한 업무나 그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문제점들을 설계 초기 단계의 분석을 통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협업을 해서 문제를 먼저 해결해 버려요. 3차원 설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앞 단계에서 일은 많은데 뒷 단계로 가면 일이 줄어드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되고요. 이렇게 됐을 때 전체적으로 비용의 문제로 봤을 때 설계를 변경할 수 있는 용이성은 설계 초기 단계가 변경이 쉽고 뒤로 가면 이제 어려워져요. 뒤로 가면 설계 변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설계를 변경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설계 초기 단계에는 비용이 얼마 발생하지 않아. 근데 뒤로 가면 하나만 조그마한 거 하나만 바꾸려고 해도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그래프를 봤을 때 뒤에 단계에 밀집되어 있는 2D 방식은 설계 변경이 일어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에요. 바꾸기도 어렵고 바꾸면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근데 설계 초기 단계에서 우리가 BIM 설계를 하면 설계를 변경하기도 아주 쉽고 변경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도 아주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을 했을 때 프로젝트 전체로 봤을 때 비용 관리에 대한 재정 관리에 대한 효율성이 아주 우수하고 실제로 공사비도 세이브가 돼요.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서는 총 공사비의 30%, 많게는 40%까지 절약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건축주라면 무조건 BIM 설계를 해요. 돈을 그렇게나 아낄 수 있는데 왜 내 돈을 불필요하게 더 쓰면서 2D 설계를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리고 돈이 많은 대형 건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뭐 초고층 건물 이런 것들은 최근에는 2D 설계로 하는 게 없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건물이면 건물일수록 2D 설계 안 해. 왜냐면 비용이 만약에 100억이 들어가. 근데 BIM 설계를 해서 1%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그럼 1억을 세이브하는 거예요. 2%를 절약해. 그럼 2억을 절약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10% 이상, 많게는 3, 40%를 절약할 수 있어. 그럼 내 비용을 3, 40억을 절약할 수 있는데 왜 내가 굳이 2D 설계를 왜 하겠어요? 아무도 2D 설계를 하고 싶어 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방향은 내가 좋고 싫고 건축가가 뭐 이거는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갈 거고 좋다 나쁘다 하는 그런 문제점들은 앞으로 하나씩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학생의 입장에서 앞으로 필요한 거는 2D가 아니라 3D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선택의 여지가 아닙니다.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BIM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나와 있는데 여기 뭐 이런 복잡한 거 다 필요 없어요. BIM 모델링을 하나 해서 설계도 하고요, 법규 검토도 하고요, 데이터 분석도 하고, 시뮬레이션도 하고, 친환경 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구조 분석도 하고, 이걸로 동영상도 만들고, 이미지도 만들어내고, 다 한다. 나중에 이거를 시공할 때도 쓰고, 유지 관리할 때도 쓰고, 다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려고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만든 거 자체가 설계할 때 쓰고 시공할 때는 안 쓰는 그런 게 아니라 설계할 때부터 이 파일을 만들어서 시공할 때도 이 파일 쓰고 나중에 공사 다 끝나고 나서 유지 관리할 때도 이 파일을 쓰려고 이걸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전반적인 건축과 관련된 전반적인 거에는 다 쓰려고 만든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쓸 수 있어요. 아직 완벽하게 호환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좀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다 쓸 수 있고 방법에 문제가 조금 있을 뿐입니다. 다 가능은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이거는 됐고요. 협업상의 문제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세스인데요. 뭐 이거는 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세스와 뭐 똑같은 프로세스를 합니다. 그래서 쭉 지나가는데 단지 이걸 BIM으로 함으로써 요 설계 단계, 계획에서 중간 넘어가고 중간에서 실시 넘어가고 요 단계에서의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좀 많이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BIM의 장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BIM은 해야 하는데 왜 건축소 사무소들이
자꾸 안 하려고 그럴까? 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이 기사가 언제 난 거죠? 2015년에 난 기사인데, 이 기사 내용이 지금 현재랑도 사실 크게 다르진 않아요. 지금도 이런 것들 BIM을 도입하는데 반대하는 분들은 여기 있는 내용과 동일한 이유에서 반대해요. 안 되지 않느냐, 내가 이걸 어떻게 쓰느냐, 이걸 굳이 하는 이유가 뭐냐, 난 지금 2D로도 잘한다,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동일한 이유에서 안 하고 있긴 한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역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크게 어려운 얘기들이 아니고요. 강의 자료에 올려놨으니까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될 내용이고요. 아까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했던 내용이 여기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BIM으로 하게 되면 2D 할 때보다 비용적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나쁘지 않은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동영상 강의자를 올려놨으니까 그걸 읽어보고 여러분들 과제도 충실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설계 업체들이 뭐 안 하고 있다, 뭐 반대한다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매우 메이저 규모의 대규모의 설계 사무실에서는 이미 다 하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나라에서 BIM을 하자라고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게 2000년대 초반입니다. 2000년대 초반이고요. 2010년에 처음으로 국토교통부에서 BIM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BIM으로 발주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BIM으로 발주를 했다는 것은 BIM으로 할 수 있는 회사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 말은 여기 나오는 정림, 사무, 건원 이런 데서부터는 그 전에 국가에서 이미 BIM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든 게 2010년인 거고 그 전에도 시범 프로젝트로 해서 BIM 프로젝트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형 설계사무소에서는 BIM으로 전환할 준비를 그 전부터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2009년부터 했다, 2008년부터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이 전부터 준비는 했는데 본격적으로 회사에서 팀을 만들어서 하기 시작한 게 이때다라고 보시면 돼요.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사무, 정림, 건원, 히림, 간삼, 행림, 그 다음 해안, 그 다음 BA, 이런 토문, 이런 데에서는 BIM 전담 팀을 만들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그러다가 2010년에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2012년부터 확대가 되고 2016년에 앞으로 나라에서 발주하는 모든 설계 프로젝트들은 BIM으로 간다라고 법규로 그냥 땅땅땅 이렇게 명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물은 BIM 발주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나오는 프로젝트를 하고 싶으면 무조건 BIM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IM을 기존에 조금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던 데서도 이제는 이거를 엄청나게 크게 확대를 하는 거예요. BIM으로 하는 프로젝트가 많아졌기 때문에 2D로 하는 프로젝트보다 BIM 프로젝트가 많아진 게 된 거죠. 큰 설계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 비율이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국가에서 하는 프로젝트를 60%, 그 다음에 민간에서 하는 프로젝트는 40% 정도를 해요. 예를 들면 뭐 해안이나 뭐 사무 이런 더 큰 규모에서는 국가 프로젝트를 뭐 70% 이상, 나라에서 하는 민간 프로젝트는 30% 이하로 해요. 그러니까 비용 측면에서도 그래요. 민간에서 나오는 프로젝트는 돈이 크지가 않아. 돈이 얼마가 안 돼요. 민간에서 나오는 프로젝트가 100억이면 나라에서 발주하는 공공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1000억 뭐 이래요. 그러니까 차이가, 돈 차이도 커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당연히 BIM을 이용한 프로젝트 쪽으로 가겠죠. 그죠? 근데 반면에 조그만한 영세한 직원이 한 5명 미만인 이런 사무실에서는 민간 프로젝트가 8, 90%고 국가에서 하는 공모전이나 이런 걸 현상 설계를 이용한 프로젝트는 10% 미만이에요.
많아 20%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굳이 BIM을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야. 이걸 안 해도 민간에서 하는 2D 방식으로 하는 게 더 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큰 사무실에서는 이미 그렇게 했고, 아예 해안이라고 하는 애는 2016년부터 우리는 BIM 설계로 전환하겠다라고 그냥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CAD라고 하는 것 자체를 회사에 안 써요. CAD 프로그램을 쓰지 말라고 아예 했고요. BIM을 쓸 줄 모르는 직원은 아예 회사를 나가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못 쓰는 사람은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았는데도 안 되면 잘려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분들이 잘리고 나서 다른 회사에 가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해안에 있다가 뭐 DA나 통운에 이직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도 이분들을 안 뽑아줘요. 왜냐면 이분들도 BIM 설계로 전환하는데 BIM을 못 써서 이제 나온 분을 회사에서 다시 뽑을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럼 이분들은 회사 그만두면 다 자기 사무실을 차려야 돼. 조그마한 자기 사무실을 차려야 되는데, 이게 되게 좀 슬픈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취업할 때부터 레빗이나 이런 거를 자기는 할 줄 모른다 이러면 아예 서류에서 탈락이야. 그런 거를 쓸 줄 아는 사람 위주로 뽑아. 예전에는 BIM 교육을 신입사원부터 시작해서 다 교육을 시켰는데,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디지털 건축 3 수업을 들은 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기본적으로 레빗이라고 하는 거는 다 쓸 줄 알고 다 할 줄 아는데, 특별히 우리 회사에 필요한 기능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업무에 필요한 다른 것들을 교육시키려고 이거를 하는 거지, 레빗을 처음부터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좋든 싫든 간에 이런 대규모의 큰 회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면 지금부터 배워야 돼. 안 배우고 회사 가서 배워야지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한 발 늦은 거고, 나쁘게 표현하면 오래 버티기 힘들어. 그 회사에서 오래 버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써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 있죠? 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BIM 시장 규모가 대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면 한번 읽어보면, 이도 분석 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매년 이런 것들은 발표가 됩니다. 이런 것,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많아요. 이런 분석 보고서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BIM 시장은 연평균 14.9% 성장할 것이다. 시장이 2017년에 밀리언 달러였다. 그러니까 3천 정도 되는데요. 3천 밀리언 달러면 돈이 얼마입니까? 근데 2023년에는 8천 정도가 될 거다. 2022년에 여기 밀리언이네, 여기 빌리언으로 바뀌었네요. 뭐라고 된 거죠? 이거 조사 기간에 얘네는 2023년 되면 8천 밀리언 달러 정도 될 거다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자기들이 조사한 걸로는 2022년경에 10만 빌리언 달러까지 증가할 거다라고 조사가 됐다라고 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이 예전에는 국내 프로젝트 위주로 돌아간 게 맞는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아는 메이저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국내 프로젝트 비율이 좀 작아요. 작고 해외 프로젝트를 많이 해요. 한동안 뭐 두바이나 이런 중동에 많이 갔었고요. 최근에 또 동남아나 이런 데 또 많이 갑니다. 가서 아주 큰 대규모 프로젝트를 따서 설계를 진행을 합니다. 우리나라 해안이나 사무 같은 경우에는 20위권 안에 들어가는 설계 사무실이에요. 엄청 큰 설계 사무실이고요. 수주 규모나 직원 숫자나 뭐 그 설계 능력만 놓고 보면 뭐 유럽이나 미국에 안 뒤져요. 우리가 오히려 더 잘해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건축 작가들이 있죠. 건축가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유명한 건축가는 없는 대신에 이 대형 설계 사무소 자체가 능력이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해외 유명한 건축가를 초빙해서 그 사람이 디자인을 하면
그 디자인을 설계로 구현하는 거를 우리 해안이나 사무에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같이 이제 콜라보 프로젝트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수주를 많이 해요.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의 스타 건축가가 나와서, 이렇게 유명한 스타 건축가가 나와서 같이 하면은 더 좋겠지만, 아직은 그런 정도 수준의 이제 건축가는 없고, 회사 자체는 어느 회사보다 더 뛰어나고, 이런 게 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할 거고, 우리나라 역시도 공공발주 자체가 BIM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점점점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BIM만 하느냐, 선생님이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연구를 할 때 BIM만 가지고 연구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BIM은 그냥 CAD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BIM은 당연히 하는 거고, 이 BIM이라는 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다른 연구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3D 스캐너라고 하는 거예요.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해가지고 실제 있는 건축물을 찍어서 그걸 현상 정보로 만들고, 그걸 이용해서 도면을 만들고,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신축 건물은 도면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모델링된 파일도 있는데, 예전에 지어놓은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레이저 스캐닝을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옛날 오래된 절, 그 다음에 문화재, 성당 이런 것들은 도면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거를 레이저 스캐닝 기술을 해서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선생님도 이쪽 관련된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역설계라고 부르는데 한 적이 있어요. 요즘 많이 하는 것 중에 로보틱스라고 하는 것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보틱스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하면 공사를 하는데, 사람이 공사를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제는 로보트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BIM 파일의 모델링에서 어떠한 부재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결합돼야 되는지 정보를 다 입력해주면 로보트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공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거야. 사람 대신에. 예를 들면 벽돌을 쌓는 거, 여기서는 예를 드는데, 이런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한 기술들이 사실 예전부터 있었어요. 예를 들면 프리패브리케이션 기법이라고 하는 게 이미 만들어져 있었고요. 그런 거를 어떻게 구현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컴퓨터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더라도 로보트가 할 수 없다. 정밀한 시공이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이 직접 가서 그걸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정설이었는데, 앞으로는 점점점 이런 위험한 공사나 이런 것들은 사람이 아니라 로보트가 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 갈 거다라고 하는 게 추세입니다. 그다음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게 나와서 사물 인터넷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착을 해서 정보를 추출하고요. 그 정보,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공간 정보가 BIM으로 구축되어 있으니까 이 센서에서 도출된 빅데이터와 공간 정보, BIM 정보를 합쳐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최근에 어디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냐면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데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 기술과 BIM 공간 정보를 결합해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거실에 있는데 밖에 햇빛이 지금 조도가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날씨가 좋아요. 화창해요. 기온도 좋고. 그럴 때 실내 환경을 센서로 분석을 한 다음 그 정보를 사물 인터넷으로 보냅니다. 그럼 사물 인터넷에서 이제 빅데이터 형태로 해서 이거를 실시간 데이터 연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 거실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공기의 질이 안 좋다, 열악하다. 그러면 그 공간 정보인 빔 데이터에 있는 정보를 가져다가 위치를 파악해서 이 지점에 공기 환기를 시켜라 라고 하면 사물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중앙관리실로 보내면 중앙관리실에서 이거를 빔 데이터를 가지고 파악한 다음에 거기 있는 창문을 자동으로 열게끔 또는 닫게끔, 그리고 아니면 자연환기가 아니라면 기계 환기를 할 수 있게끔 뭐 에어컨을 튼다던가 히터를 튼다던가 이런 식으로 공기를 조절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또는 실내가 지금 너무 어둡다. 그러면 자동으로 블라인드를 열어라. 그러면 블라인드가 지금 어디에 붙어 있고
이 블라인드를 작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겠죠. 이거를 BIM이랑 다시 연동을 해서 조절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센서랑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면 말로도 할 수 있어요. 요즘 AI 스피커가 있어서 말로 뭐 TV 켜줘, 뭐 노래 틀어줘 이런 거 하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만 정확하게 입력해 놓으면 커튼 쳐줘 그러면 자동으로 커튼 치고 커튼을 열어 그럼 자동으로 커튼 열고 이런 거 가능하겠죠. 충분히 실제로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분야에서 스마트 빌딩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이런 기술들이 어느 정도 일부분은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비용적 측면, 그 다음에 유지관리 측면의 문제점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통용,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기에는 좀 문제가 있긴 한데 부분적으로는 이미 다 구현되어 있는 기술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상용화만 안 됐을 뿐이지. 그 다음에 스캔2 BIM이라고 해서 아까 말한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하는 방식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최근에는 뭐 직방이라든지 이런 다방 이런데 그 원룸방을 구하는 그런 데 보면 360도 카메라를 설치해서 내가 직접 그 방에 가보지 않더라도 이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 볼 수 있죠. 이런 것들도 스캐닝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 모듈러, 그 다음에 프리패브리케이션, 아까 말한 프리패브리케이션은 공사를 할 때 현장에서 그거를 콘크리트를 부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부재 자체를 공장에서 다 만들어서 온 다음에 현장에서 조립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듈러 하우스도 이런 것 중에 하나고요. 프리패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적용된 건축물들이 요즘은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정확한 부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디테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기존 2D 방식에서는 어려워요. 왜냐면 도면은 2D인데 이거를 공장에서 만들려면 3D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BIM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파일을 가지고 프리패브리케이션 공법을 이용해서 공장에서 만들어 와서 현장에서는 조립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이 방식이 어디에 적용됐냐면 아까 설명했던 동대문 프라자 DDP에 이 방식이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디지털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왜 유명해지고 최근에 비정형 건축물에 많이 사용되냐면 이 프리패브리케이션 공법을 적용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물인터넷 아까 설명했죠. 넘어가고요.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 그래서 VR 또는 AR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HMD라고 부릅니다. 헤드 마운틴 디스플레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쓰면 내가 모델링을 이미 해놓은 그 형상정보 파일 있죠? 그 안에 내가 마치 있는 것처럼 체험할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이거 이미 게임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게임으로 만들기 전에 이미 건축물을 모델링해서 그 안에서 이 헤드 마운틴 프로 디스플레이를 끼고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시각적 검토를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이미. 선생님이 처음 이거 BIM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이건 있던 기술이에요. 2010년도에 선생님이 공부할 때 이미 VR 그 다음에 AR 기술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왔었는데 그때는 이게 컴퓨터 성능 그 다음에 제품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구가 좀 잘 진척이 안 되다가 2015년, 16년 이때 넘어갈 때 포켓몬고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엄청 인기를 끌었죠. 그래서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컴퓨터 기술도 당연히 좋아졌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게 되게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처음에 선생님이 공부할 때보다 지금은 엄청 좋아요. 엄청 좋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 받으러 갔다 온다고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까먹어버렸네. 보자. 음, 네,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게 요즘은 뭐 게임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 지오빔이라고 해서 GIS랑 BIM이 연결된 겁니다. 이거는 지오는 지오메트릭입니다. 최근에는 GIS 그리고 토목 이쪽이랑 BIM은 건축 파트고요. GIS는 지리정보, 그 다음에 토목 이렇게 해서 세 개가 같이 이거를 합쳐가지고 정보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국토 지리정보
시스템 있죠. 그거를 같이 만들려고 하는 통합 플랫폼을 만드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를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V월드? 여러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궁금한 층은 V월드 한번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BIM 기반으로 해서 V월드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 거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게 이 지오빔이라고 하는 거랑 이제 연관 있는 분야입니다. 그다음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 뭐 모르는 분들 없겠죠? 그 여러분들 그 정보나 이런 거 있으면 그거를 뭐 구글이라든가 아니면 뭐 네이버라든가 이렇게 클라우드 시스템에다가 정보를 저장해 놨다가 꺼내 가지고 쓰죠. 근데 이렇게 정보를 단지 저장했다 꺼내고 이런 걸로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서버로 사용하는 것들이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보안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예전에는 회사 자체 서버를 많이 이용했는데 요즘은 아예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기술이 워낙 좋다 보니까 서버 자체를 클라우드에 만들어 놓고 이거를 관리해주는 보안 업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슈퍼컴퓨터처럼 이렇게 아주 성능이 고성능 컴퓨터들이 있으면 이걸 이용해서 뭔가 실험이나 분석을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일반 컴퓨터보다 좋잖아요.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근데 이런 컴퓨터를 모두 개인 회사 직원한테 그걸 제공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이용해서 서버를 이용해서 그 정말 고사양의 컴퓨터를 하나 구축을 해 놓고 내가 어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한 분석이 있으면 클라우딩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쭉 해서 그쪽에 연결을 해. 그래서 분석을 하면 그 컴퓨터에서 분석한 거를 서버를 통해서 결과만 나한테 주는 거야. 그러면 나는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핸드폰을 이용하고 있더라도 그 서버에 접속만 할 수 있으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분석하고 실험하고 데이터를 다운받고 업로드를 하고 이런 게 다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서버 자체가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이런 방식을 요즘 많이 쓰고 있어요. 그다음 BIM 솔루션 이 같은 경우에는 뭐 BIM을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토데스크에서 역시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BIM 360이라고 하는 얘네는 여기 나온 것처럼 주요 기능 중 일부는 작업 공유, 설계, 검토, 조정, BIM, 시각화, 변경, 품질 및 문제 관리, 안전 프로그램,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별도의 프로그램 하나가 같이 설치가 돼요. 그럼 거기에다가 내가 파일이나 이런 걸 올려놓으면 공유가 돼가지고 어, 내 컴퓨터에 그 360에 올려놓은 정보를 다른 컴퓨터에서 다른 협업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그 정보를 꺼내다가 보고 체크하고 다시 정보를 거기다 올려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협업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저도 이거를 쓰는 거를 본 적만 있고 제가 써본 적은 없는데 의외로 이거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사무실에서는. 특히 현장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이게 되게 유용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관심 있는 친구는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어떤 식으로 쓰는지 한번 보면 협업하는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를 알면 나중에 실무에 들어갔을 때 실무에서 하는 일들이 이런 일이구나라고 하는 걸 한번 경험할 수 있으니까. 테클라. 테클라라고 하는 거는 구조 쪽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유명해졌냐면 CCTV 사옥이라고 중국에 있는 CCTV 사옥을 램크라스가 설계할 때 이 테클라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구조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유명세를 탔죠. 그래서 여기선 BIM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IFC 파일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여기 IFC 지원 써있죠. IFC 파일을 지원하니까 내가 BIM에서 모델링한 거를 IFC 파일로 변환해서 테클라로 가지고 오면 테클라에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구조 설계를 할 때 이걸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고 여기 보면 설비 모델링도 되고 도면도 만들 수 있고 시각 검토도 되고 체크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쪽에서 요즘 좀 많이 유명하게 뜬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 테클라입니다. 아키캐드는
레빗하고 아키캐드하고 양대 산맥이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BIM 설계 저작 도구입니다. 설계 저작 도구인데 아키캐드는 약간 저기 유럽 쪽이랑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빗 같은 경우에는 미국, 그 다음에 한국, 일본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뭐 그렇게 사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키캐드라고 하는 이 그래픽 소프트라고 하는 얘네가 유럽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데스크는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미국식으로 이제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빗이 좀 더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캐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오토캐드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오토캐드가 이제 또 오토데스크사가 만든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키캐드보다는 레빗을 구매를 하면 오토캐드랑 레빗이랑 같이 이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좀 디스카운트도 해주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그 환경적인 상황 때문에 레빗이 거의 시장 점유율이 국내 같은 경우에는 90%가 넘어요. 아키캐드가 좀 인기가 없습니다. 반면에 유럽으로 가면 아키캐드가 한 5, 60% 정도 되고요. 한 2, 30% 정도가 레빗,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다른 프로그램들이 또 한 2, 30, 뭐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키캐드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쌤도 처음에 BIM을 공부할 때는 아키캐드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아키캐드를 배워서 BIM 모델링도 하고 뭐 이렇게 막 했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레빗을 좀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레빗을 위주로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거 아키캐드만 해가지고는 이제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레빗을 같이 공부하다가 어, 한 5, 6년 전쯤부터는 이제 아키캐드는 이제 그만하고 레빗만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레빗만 좀 배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BIM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넘어가고요.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있고 BIM 시장은 역시 앞에도 설명했지만 계속 커지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2D가 3D 기반으로 완벽하게 변할 때까지는 계속 커질 거고요. 계속 그 중요성이라고 하는 게 강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BIM 도구들을 공부하라고 말해주고 싶긴 한데 뭐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적인 문제도 있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레빗, 우리나라는 레빗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레빗 하나만이라도 좀 잘 다룰 수 있게 연습을 여러분들이 충실히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고 이 BIM을 배우면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되게 많이 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이거 가지고 이거 배워서 어디다 써먹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걸 배워야 다른 것도 할 수 있다예요. 이걸 배워서 어디 써먹어가 아니라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다른 것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했을 때 취업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사무실을 오픈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설계 사무실 소장님이라고 해서 설계만 절대 하지 않습니다. 설계 사무실도 하나의 서비스 사업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들한테 뭔가 정보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좋아할 만한 이미지도 만들고 포장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그거를 전부 하나하나를 따로 개별적으로 배워서 프로젝트를 한다?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시간과 그다음에 비용 측면에서 이거는 정말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그걸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BIM이다. 설계도 되고 그다음에 비주얼 시각화도 가능하고 분석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장점이 있으니까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잘 배워놔도 앞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여기 설명했던 거 이상의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구현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이라도 지금 단계에서 그런 기능을 배우라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단지 최소한 BIM의 기본 기능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잘 쓸 수 있게 준비를 해서 이제 졸업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마무리는 이렇게 하고 레퍼런스가 쭉 있는데 뭐 레퍼런스는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좋고 뭐 찾아보지 않더라도 최소한 선생님이 올려놓은 강의 자료들은
한 번쯤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고 어떤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쪽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고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